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검찰 개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꾸린 2기 법무 검찰 개혁위가 운영 중입니다. 그가 몇 차례 의미 있는 검찰 개혁 공관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다른 뉴스에 가려지고 있어서 이 시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5차례 공고안이 발표됐는데 장관이 공석 상태고 뭐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개혁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장관이 사퇴를 하는 날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위원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죠. 예.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놓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의 진퇴와 상관없이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다들 결의를 했고 다들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관이 없는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계속 내다 보니 검찰개혁의 오히려 중심에 와 있는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이 최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차관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 검찰개혁의 완성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국회 할 일을 제외하고 그 법무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계속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추진 세력, 추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절실한 순간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보고를 받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것을 추진할 어떤 세력이나 이런 담당자가 부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뭐 그런 비슷한 기사 혹은 뭐 이런저런 전해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권고들이 그래도 실질적이고 검찰이 들었을 때 뼈 아프다. 예. 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권고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권한을 내놔라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네. 안 받아들이지면 어떡하느냐.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한계인데요. 예.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권고이기 때문에 그 권고의 범위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법률 개정을 해라라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혹은 법무부 장관이 거부할 수 없는 권고안들이 나오고 예. 그 권고안들이 국민들 혹은 다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응원을 받는다, 응원이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고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고 자체가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지시한 내용이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입니다. 최근 MBC PD수첩이 김용준 검사 사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인데 그걸 다시 다루면서 실검에도 계속해서 뭐 PD수첩 이름 또 김용준 이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 감찰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검사의 비위 행위가 확인돼도 김영준 검사 사건처럼 검찰이 셀프로 감찰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럼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고요. 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감찰도 여전히 검찰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무슨 잘못을 하면 외부에서 검사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감찰권이 실질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근데 이제 감찰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그 검찰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현행 법상. 우리가 공수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별도의 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그게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이 감찰권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권을 법무부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감찰권을 검찰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법무부가 보게 돼 있는데 그걸 검찰에 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권한인데 그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네 규정에서 2차적 감찰 권한으로 축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위원회에서 그 감찰 권한을 1차적 감찰 권한으로 되돌리고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찰 권한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셀프 감찰 그만두게 해라라는 게 저희 권고였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검찰의 사건 배당 문제입니다. 최근 개혁위 소속이죠. 이탄희 전 판사가 이 문제를 언급했었어요.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검찰이 발끈하면서 근거를 대라.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또 현직이죠. 이문정 검사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들었는데 뭐 또 이렇게 공박이 오가고 했는데 이 사건 배당 문제가 검찰 개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배당 문제가 사실 이번 개혁위가 들여다보는 매우 실질적인 권고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전관예우, 사건 배당을 통해서 특정 변호사에게 유리한 검사, 말이 통하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줄 수가 있거든요. 사건 배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장이 배당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하나는 사건 배당을 통해서 검사들을 줄 세우기를 합니다. 미운 사람한테는 이상한 사건 주고 예쁜 검사한테는 그 돋보이는 사건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줄 세우기를 해서 상명하복 문화를 만드는 게 사건 배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찰 그러면은 최고위에서 이 사건 배당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검사장 통해서 부장이 사건 배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장이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고 검사장이 직접 배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연스러운 상명하복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찍히면 사건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배당을 제대로 해주냐 못해주냐에 따라서 인사고가가 또 달라집니다.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검사, 그렇지 않은 검사.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수수사, 직접 수사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건 배당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특수수사하고 직접 수사라는 부서에게는 사건을 안 줍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안 주고 이 사건만 해라. 라고 해서 사건에서 배당을 하지 않으면 특수부 수사는 중요한 사건만 계속하니까 계속 돋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그 특수부 검사들이 해야 될 사건을 다 자신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형사부와 특수부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문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현직에 있을 때 특수부에서 특히 경제 문제라든가 중요한 사건을 맡았으면 나중에 옷 벗고 변호사를 할 때도 또 정관으로 또 그게 또 자신한테 혜택이 올 수 있고 맞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법원은 전자배당 하거든요. 이 시스템이 맞는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까지 왜 전자배당을 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배당을 맡겼을까? 이게 저희도 이제 안을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원과 달리 검사들의 편차가 있거나 아니면 사건의 특수성이 있거나 아니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지휘와 관련된 것들 이런 몇 가지 특수성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한 게 일률적으로 다 전자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들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무작위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기준들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라는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처한 현실, 법원과 조금 다른 그런 현실들도 고려해서 안을 만들라 이런 권고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문정 검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전관 변호사를 위해 뛰는 검찰 상사를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다 아는 처지에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 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 관선 변호사가 뭡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배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당 검사와 친한 변호사. 예.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선 변호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검찰에서 선임한 변호사 아니냐. 그래서 관선 변호사 이런 의미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와서 나 한 바퀴 돌고 왔어 이런 말도 한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포스트잇 이런 것들을 그 변호사들이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메모를 할 때 포스트잇 보는데 그 포스트잇에 어떤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고 하면 그 변호사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검찰에서 이걸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전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 배당에 관련해서 기업이가 내놓은 방안 보면 일반 검사의 절반을 여성 검사로 쳐야 한다 이 기준도 있는데 이건 왜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건이랑 사무분담을 처리하는 어떤 위원회, 각 검찰청마다 위원회를 만들라라고 저희가 권고했는데 그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법무부 탈검찰화인데요. 법무부 내부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권고도 개혁위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아까 셀프 감찰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셀프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검찰국에 근무하는 검찰국장을 포함한 밑에 직원들 과장과 실무선들은 대부분 다 검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이 사람들 다시 이제 대검이나 일선청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검사들이 검찰청의 검사의 인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검찰청법에는 검사에 대한 인사, 보직과 인사, 임명 같은 것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와 대통령이 이제 검사의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법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이다 보니까 그게 법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검사들이 스스로 자기 인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국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조실장인데요. 이 기조실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인데 다시 말해서 검찰의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이 기조실장이죠. 근데 이 기조실장도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급의 검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인사 예산을 다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찰도 검사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사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들이 다 잘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검찰화 문제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검찰국장,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을 탈검찰화 하게 되면 검찰 조직이 인사와 돈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눈치를 또 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이고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조직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인사와 조직과 예산과 관련돼서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반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한을 더 집중시켜서 검찰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등장하는 검찰의 주요한 논리가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다시 말해 수사의 독립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는 좀 다른 문제의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 같은 경우에도 그 재판의 독립성 얘기하지만 법원의 그 예산은 그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뭐 재판의 독립 혹은 수사의 독립과는 좀 다른 문제. 상관없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요. 또 특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또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 비판들이 있죠. 지금 보니까 서울, 대구, 광주 이 3곳을 남겨두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름만 바꿔서 이제 반부패부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여전히 특수수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 특수수사를 여전히 계속 하는 것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반론이 사실 특수부는 아닌데 이름은 특수부나 반부패부가 아닌데 일반 형사부인데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형사 4부, 6부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지방검찰청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특수부서의 업무를 하는 것들을 여전히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3군데만 남겨놓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전히 그 형사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수수사를 하는 곳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죠.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한 게 배당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배당을 통해서 사실상 특수부서로 그 운용되는 것들을 막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건을 많이 배당하면, 일반 사건을 많이 배당하면 특수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수부 사건 검사들은 그 한두 건 가지고 머리 싸매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막 거기 50건, 100건씩 배당을 하면 특수수사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계속 개혁안, 권고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모든 게 권고입니까? 그냥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위원회 입장에서 권고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장관이. 네. 법무부 장관한테 권고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다. 네. 그러면 새로운 장관이 와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결재를 하면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전에 지금 차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차관이 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관이 하는 것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장관이 새로운 장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개혁 권고안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토론되었던 것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전 위원회, 1기 위원회나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에서 여러 가지 권고들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좋은 권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만큼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미지수이고 지금 저희 2기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 이전 권고를 얼만큼 이행했는지를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것도 저희가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된다.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 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쭉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검찰 개혁하겠다. 이런 말을 자동으로 그냥 그때 대통령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결론은 다 원상태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저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검찰개혁을 거의 지금 최전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검찰개혁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제도를 통한 개혁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지금 저희가 권고하는 게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수준에서는 빨리 개정을 해서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바꾸지는 못하게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권고안들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씩은 진일보한 개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전과는 다른 매우 혁신적인 검찰 개혁이 가능한 수준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네. 이게 검찰 개혁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분산시키는 관점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 그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한 분산 부분은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조정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견제 수단은 공수처가 얘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